데이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에도 방송은 계속됩니다. 한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촌스럽게 좀 한복 입어요. 저 사대주의자. 한복을 입으면요 고궁 같은데 다 공짜로 입장해요. 아, 저는 그래서 한복을 안 입어요.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좀 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오, 좋은 발상이에요. 네. 그다음 패륜 정부가 들어서면 입고 들어가고. 네. 좋네. 근데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는 뭐냐면은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심리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나름대로는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구하는 심리 쪽 분야는 일종의 태도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건데, 근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잘 풀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안 풀릴 때 보면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크건 작건 트라우마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저 사람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서로 간에 심리적 균형이 맞는 상태면 대화가 돼요. 근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심리적 균형이 안 맞아. 안 맞는 대표적인 이유가 트라우마더라. 그런 걸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그 트라우마. 문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갖는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저는 어른 또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인지 아니면 극복을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운전 중에 고향 내려가시는 분, 고향에서 올라오시는 분, 이분들께 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딱 던져놓으니까 갑자기 한국말로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트라우마는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치유할 수 없는 건데 한국말에 뭘가 있나요? 상처? 치유할 수 없는 상처? 깊은 상처. 깊은 상처. 그렇죠. 그렇게 말되는 거죠. 근데 트라우마가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좀 폭넓게 사용돼서 마치 이것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신비님 분명히 부부싸움을 뭐 어쩌다가 하다가 여러 가지 막 논란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쓸 거예요. 나 그 부분에 트라우마 있거든. 이런 표현 써본 적 없어요 혹시? 저는 부부싸움을 20년 동안 몇 번 했게요. 맞춰봐요. 2번 했어요. 아니 정말 저는 관심이 싸움을 없어. 아니 어릴 때부터 싸움을 싫어했다고요. 굉장히 싸우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데 권력하고 집단적으로 싸우는 건 싸우겠지만 개인적으로 싸운 게 거의 없어요. 전 사실은. 근데 제가 있다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명절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7년 전부터 제가 장남이 됐잖아요. 우리 애청자분 좀 아시겠죠.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 전에 막내였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막내는. 아버님 형제간들이 12남매예요. 12남매. 근데 큰아들이면요. 명절 되면 다 전화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내는 전화했는지 씨발 존재감도 없잖아. 그냥 쓱 갔다가 선물에 좀 샀다가 엄마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오면 끝이거든요. 설거지나 좀 해주고. 그런데 내가 이제 큰아들이 돼버렸어.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 쌓이더라고. 전화해야지, 벌초부터 선산관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그 어른들의 감정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 내려가면 첫 마디가 어머님이 그러세요. 너 누구 아들 결혼식에 갔다 왔니? 뭐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고모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했니? 여기서부터 잔소리가 올 때까지 잔소리가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전에는 형님이 시골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초도 관장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는 날부터 재촉이라고 하나요? 이거 뭐죠? 기계 등에 메고 애촉이. 그게 있잖아요. 하루 하고 나면 한 3일간 살이 떨려요. 그렇겠지. 진짜 떨려. 안 하는 사람들 떨려요. 예, 두루룩 떨려. 밥도 안 올라가고. 그거를 3일 내내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온갖 어머님이 관리하는 화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돌 사이에 난 철쭉이 있죠. 굉장히 무서워요. 그거 자르기요. 잘못하면 돌멩이가 꽉 튀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철쭉을 다 잘라줘야 내년에 새살이 올라와요. 굉장히 힘들고 이런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와이프가 이걸 보고 울기도 하고 그냥 다칠까봐.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데 이번 추석에도 역시나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서 정리 좀 해라.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집안 어르신들하고 뭐 친할 이유도 없었고 막내니까. 그다음에 그분들 집안 어르신들이 왜 있잖아. 시골은 이렇게 막내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용돈도 차등 있게 주고. 응? 그런 거에 대한 그 외로움과 소외감이라고 하나? 그다음에 이 대접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와서 내가 큰날이다고 뭐 장은아버님 잘 계셨어요? 건강하시죠? 이번에 내려오실 거예요? 이렇게 아양거리지를 못한다는 거 안 해버려. 그럼 또 어머님 안 했다고 또 난리를 치고 또 그러면 형제간 중에 저 새끼는 어르신들은 그래 저 새끼는 저 인사성도 없다고. 단톡방 하나 만드세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도 귀찮아요.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이번에도 지금 스트레스 굉장히 쌓이거든요. 연휴라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 못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 하셨고 명절 이야기신 거고 트라우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게 엄청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절로만 빗대 보면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집살이 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 트라우마가 좋게 작용하는 사람, 나쁘게 작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며느리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야 돼 하는 시어머니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나는 엄청나게 많이 당했으니까 최소한 우리 며느리한테는 명절 증후군 같은 거나 시집살이 안 하게 해주겠다는 시엄마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에 트라우마는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몸에 난 상처도 트라우마예요. 그럴 수 있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몸에 난 상처라는 용어로 안 쓰이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용어는 그래서 멘탈 트라우마예요. 정신적인 상처 이런 뜻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냐면 죽음 직전의 기억,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인가를 경험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종의 문신처럼 몸에 그것이 각인돼 버리는 상태. 요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의 일종인 거고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었대요. 직원이 한 6-7명. 근데 사장이 특정 직원, 그 회사에 서열한 2위나 3위쯤 되는 직원을 왕따를 시킨 거야.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이 직원이 이제 우리 폐업했다라고 내보냈어. 근데 이 직원이 내보내고 나니까 나중에 한 2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직원들이 자기만 쏙 빼놓고 다시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것에 대한 충격으로 그 직장 내에서의 왕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경우들이 주위에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연애에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끊겼어. 그리고 막 소재를 찾았더니 몇 개월 후에 보니까 이 사람 딴 여자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른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전 남자처럼 비슷하게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 새끼 또 결혼했나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몸속에 배어드는 일종의 트라우마로서의 문신 같은 게 돼버리는. 그렇지. 그런 경우들은 누구나 다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자주 다루고 있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배만 봐도 경기 일으키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트라우마를 누구나 다 그건 자꾸 안고 사는데 그 안고 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특히 좀 약한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그게 뭔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그 광장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있어요. 잠시만요. 신비님이 저번에 그 사드 배치했을 때 그런 격한 반응 보인 것도 사실은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건데 관념하고도 저는 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 했다고 한다면 광분을 제가 좀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추적해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누구하고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확 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남자인데. 뭐 연예인이야? 아니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헛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 얼마나 능력 있어 보이고. 아니 그 능력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님 말씀 심각해요. 잘하셔야 되는 게요. 방송으로 이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 확정돼 버립니다. 네, 제가 감췄습니까? 아니 맞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추적에 나서서 근원지를 찾았어요. 네, 근원지를 찾아서 물어봤더니 저수지 게임을 시사회에서 10장을 저한테 줬어요. 총수가. 그래서 이제 저희 살림꾼들을 6명, 7명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3명을 이제 다른 팀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란히 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팝콘을 누가 이제 옆에 앉은 모정의 여인이 팝콘을 가져왔어요. 둘이 팝콘을 도랑도랑 먹으면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본 장면을 보고 쟤네들 부부 같다 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원지가. 근데 그 옆에 들었던 사람이 쟤네 사귄데 이렇게 해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공식으로 네가 말했던 사람한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있으면 그냥 훅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안 한 일로 했다고 하지. 이게 굉장히 예, 강하게 반응을 해서
격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굉장히 시무룩해져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2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사과를 받았거든요. 3자 대면하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비슷하게 문성근 대표가 그런 소문에 많이 시달리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문성근 대표의 주변에 제가 오래 있어봤잖아요. 그분 집 팔 때요. 아, 정말 상처 컸어요. 그거 평생 벌어서 그 집 하나 산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그 사람 옆모습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북강석을 가서 한 달간 도와줬잖아요. 그때 선거 끝나고 다 울어버린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런 거. 빨갱이는 물러가라, 이것 때문에. 걔네들은 그 선거 자체가 안 됐어요. 무조건 빨갱이만 물러가라고만 24시간 틀어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열 받겠어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광장의 공포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거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지금은 제가 이제 느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민감했지? 그냥 내가 아니면 되지. 이렇게 말아버릴 것을 이번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집요하게 또 찾아가는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저는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아닌 거지 뭘.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쓴다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밝혀져요. 그럴 때는 찾지도 않아.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놈 내가 만나면 아가리를 찢어버린다고 해라. 그걸 그냥 끝내요. 저는 그런 쪽인 트라우마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이를테면 사람들이 뭐 팟캐스트도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이 미친 듯이 정말 내가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는 걸 정말 저는 일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미친 일 중독자는 아닌데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저는 거예요. 중독자예요. 민주시민은 이명박 박근혜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게 나한테는 트라우마였어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한 3, 4년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다시 사회에서 힘새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네, 노는 자리에 가도 내가 여기서 놀면 내가 또 사회에서 버려진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단순하게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나가면 호주머니에 돈 10원도 없고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을 할 일도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 고통. 그러다 결국에는 정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고통. 요 고통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나머지를 좌우해 버리더라. 소열했어요. 트라우마. 결국엔 새가 날아든다도 트라우마의 산물이에요. 알고 보면. 맞아요. 용정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트라우마를 사실은 그렇게 정의를 해요. 날카로운 발톱에 의해서 심장 한 구탱이가 핥혀져 있는 상태. 철학적인데. 문학적이죠. 겪어보니까. 문학적이죠. 이게 그 생각과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상체기가 심장 한 곁에 생기면 낫지를 않아요. 치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극복은 해야죠. 근데 극복은 가능한데 그게 원래 영어로 트라우마 하면 영어로 극복이 가능한 건데 원래는 심리학 용어로는 아까 본 PD가 얘기한 대로 상체기이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기가 난 것을 애써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데일밴드 붙이고 이렇게 그냥 감추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논조처럼 극복을 해나가는 거지 이게 트라우마가 상체기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이 있었는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체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상체기는 이제 우리 큰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오늘 방송하는 이날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인데. 그래요? 예. 지금 만 6년 이제 7년 차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놈 나이가 이제 세월호 아이들하고 동갑이에요. 97년생이고 중학교 2학년 때 떠났는데 이 상책이 우리 아들을 잃었다는 자식을 잃었다는 이 상책이는 정말 지울 수가 없고요. 안 지워져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지워져요. 그렇죠. 예. 그 푸나님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죽음 직전까지도 가봤고 뭐 여러 가지 몹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떠내 보내고 남은 시간을
남아 있으면서 겪었던 나의 이 고통들을 내가 또 우리 어머니에게 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죠. 약을 먹고 신경정신과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극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핸드폰을 열어서 볼 때, 또 내지는 집에서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볼 때 생각이 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껴요. 내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럴 때는 정말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가거든요. 나가서도 뭐 길을 걷지는 않아요. 그냥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요. 그런 것을 오랜 시간 겪다가,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이 트라우마가 뭐 아직도 이 상처기는 없어지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좀 저에게 그런 상처기가 많이 희미해진 것은 어디서였냐면, 우연찮게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제가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서 거기서 맨날 울면서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보면서 그때 앞끝에 그 종로통을 행진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차차 이게 상체기가 희미해지더라고요. 희미해진 상체기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 새날 방송에 나오면서 많이 떠들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 그리고 나의 생각과 사상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다시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오늘도 우리 아들한테 가서 많이 울고 왔지만 이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얘기해줘서는 잘 몰라요. 그게 정말 지구상의 인구가 60억 명이면 60억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이 트라우마가, 상처기가 날이 갈수록 심장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상처기가 더 이상 깊이 새겨질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자기 인생을 놓게 돼요.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큰 그 상처기도 갖고 있지만, 두 번째로 갖고 있는 큰 상처기는 제가 귀가 난청이거든요. 잘 못 들어요. 이런 녹음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세세한 소리까지 다 들어. 그런데 제가 어디 다른 데 주의를 기울이고 또는 소음이 많은 곳에 가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캐치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특히 이제 사람 많은 곳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곳에서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그래 말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귀 나빠. 귀 나쁜데 뭐 그래서 못 알아들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상대방도 쟤는 귀가 나쁘구나. 더 크게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또박또박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편이었어요. 귀가 나빠서. 물론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회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귀가 나빠졌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만나거나 광장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 유명종이는 귀가 나쁘니까 크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속으로 꾹꾹 숨기고 있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모르면 정말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내 얘기예요. 첫 번째 것은 마음이 아프네요. 마차님은 뭐 본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주제 처음에 받았을 때 나는 트라우마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완벽한. 그게 트라우마네, 씨. 젠장. 없는 게 씨. 저의 트라우마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예쁘다. 트라우마입니다. 광장을 못 나가겠어요. 너무 예뻐서.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 자기 분석이 없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은 연애도 대차게 하다가 실패하면 트라우마가 돼요. 실패하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개인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역사거든요.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간단하게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떨어진 사람이 많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돼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트라우마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취약지점. 그러니까 명종님처럼 나는 난청이야라든지 아이를 잃은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는 약도 먹고 있다. 이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는 나름대로는 치유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근데 내가 트라우마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아까 말한 언어의 또는 감정의 불균형 상태가 되잖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불균형 상태가 되면은 나는 정상인데 상대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공격성들이 관계를 망쳐요. 트라우마는 누구나 있는데 자기가 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순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 3학년 때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강조항쟁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7살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유고년생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유고년생들이 저를 친구로 안 봐주잖아요. 어렸을 때 한 살만 어려도 까잖아. 친구들 이제 다른 돌아다니면서 튀김이나 먹고 뭐 그렇게 그 우주나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서 막 그것만 잘난 척 하던 소년이 강조항쟁을 맡았는데 제 옆에서 총을 맞아 죽은 걸 봤어요. 저는 이제 화순무기고 털 때도 같이 가봤고 도청 기습 사건 때도 같이 가봤고 옆에 있었거든요. 동네 형들. 근데 맞아 죽어요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생제 하나 없으면요. 인구의 반이 죽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생명이 3분 50초만 숨 안 쉬면 죽어요. 생명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느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게 굉장히 초월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연애를 하든 일을 하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머리가 완전 바뀌어. 이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누가 죽으면 눈물이 안 났어요. 진짜로. 왜 사람이 죽는데 눈물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요. 형이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세월호 아이들 사고 나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그 뒤로부터 계속 눈물만 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울지를 않았거든요. 눈물이 안 났어. 죽었나 보다. 갔네.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는데 세월호 딱 터지고 나서 눈물이 미친 듯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이제 잘 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모르고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트라우마인지를 모르고 강조항생에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를 안 한 상태로 내가 내면이 강하니까 계속 숨기고 있다가 눈물이 안 났다는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너무 잔인한가? 그게 너무 센 경험을 하면요. 예. 자잘한 슬픔이 안 느껴져. 맞아요. 근데 세월호 딱 터지니까 눈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나오려고 그래요. 세월호 얘기하면. 근데 눈물이 지금부터는 진짜 잘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트라우마였는데 못 느꼈던 거야 내가.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 트라우마를 모르니까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멘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악플 달리고 하는 지점들이 서로 간의 트라우마의 가치나 기준이나 경험치가 달라요. 이상하게 저런데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 아니고 정반대로 저런 말 할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센 발언을 하지? 이게 다 트라우마의 결과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네, 동의합니다. 네. 트라우마가 없다는 건요. 마차님한테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지금 트라우마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기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내가 트라우마가 뭔가. 근데 결정적인 트라우마가 있는데 말을 못 꺼낼 수도 있어. 이거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막 내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너무 거창하게 이름을 갖다 댔나 보다. 아까 뭐 연애를 잘못해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일종의 그런 건데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했었기 때문에 사업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지. 트라우마예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그러네. 집이 왜 살림이 들려나가고 이사 가야 되고 막 압류 들어오고
거기서 엄청난 트라우마죠. 특히 트라우마는 어렸을 때 충격적이죠. 근데 그걸 나중에 어떤 집안 내력, 아빠와 아빠 형제들을 봤을 때 할아버지가 워낙 잘 살았고 아빠가 장남인데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그중에 뭐랄까 가장 실패작은 어떤 막내 작은 아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학교도 할아버지 힘으로 들어가고 군대도 할아버지 힘으로 빠지고 이런 걸 보니까 아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않은 남자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에서 사업하는 남자 안 돼, 부잣집에서 그냥 망나니로 큰 애 안 돼, 혜택 많이 받은 애 안 돼, 뭐 학교 군대 자기 힘으로 안 간 사람 안 돼, 막 이렇게 다 쳐내게 되는 거죠. 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네요, 뭐. 그러네. 연애에 한계가 있었네. 아 그런데 이런 남자를 다 쳐내고 나서 보니까 그럼 난 누구를 만나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보호를 해줄 거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럼 나는 내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약간 엄마가 불쌍하다는 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마차님은 아버지 사업망에서 이제 거의 사회적인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 분이잖아요. 그것도 트라우마예요. 먹여 살렸다고 하면은 우리 엄마가 네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가 IMF가 터졌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97년에 또 아빠가 사업을 엄청 확장을 하셨어요. 그 양반들 이 싹이 IMF를 안 겪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왜 없냐. 딱 직전에 사업을 엄청나게 벌려버렸네. 네, 그랬다가 98년 돼서 제가 왕창 망해버렸죠. 네, 학교에 네가 대학만 들어가면 뭐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순간 사라지면서 완전 내가 살았던 환경이 완전 뒤집히는 거잖아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네요. 왜 없다 그래요? 뭐 이 정도는 가벼운 거?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 네. 근데 저도 겪어봤어요. 사업 망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대차게 한번 망해봐서 큰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이미 더 큰 수백 수천 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저 사업 망한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뭐. 빚졌구나. 그냥 살지 뭐.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본인은 그래요. 저 같은 본인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옆에서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정말 생활이 맞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잖아요. 가족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네. 사실은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예. 지금 마차님 케이스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큰 트라우마고 아마 그 마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 안에서. 아마도. 예, 아마도 그러고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털어버리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그 생활 패턴이 완전히 뒤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됐던, 내가 극복하고 살아야 됐던 삶과 그리고 또 내가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부양을 해줘야 되는 삶을 사는 어떤 이러한 패턴이 주는 그 충격이 쉽게 가셔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과외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당시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냐면 막 엄마의 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아리영 나오는 거 있었죠. 나 기억난다. 근데 무슨- 아버지가 박근영이었다. 네. 그거 기억난다. 그러면 아리영이 과외를 다니면서 그 과외 집에서 나 갑자기 눈물 엄청난 트라우마네. 울어, 괜찮아. 아니 뭐 그 어머니들이 챙겨주시는 걸 가지고 뭐 집에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지. 내가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과외 선생님한테 해드렸던 거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게 막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내가 이렇게 됐구나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나 나처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런 트라우마 없잖아.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복원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부잣집이었던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자기 집이 망하잖아요. 난 다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맞아.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극복하라는 거거든. 사실 인생의 목표가 돈인 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 가장 하급 저질들인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뭔가를 살아간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적용하는 거 벌써 눈물 나잖아요. 벌써 자기가 철벽병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트라우마 있죠. 네, 맞아요. 들키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난 괜찮아. 계속해서 상대방들한테 뭔가 이렇게 나는 아무렇지 않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저 완벽한데요. 최근에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내 이야기는 아니고 저랑 가까웠던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충 들으면 누구 이야기하는지는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잘 살았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벌써 알겠어. 근데 벌써 알아. 엄청난 사건을 하나 겪죠. 근데 이제 다른 방송에 이제 뭐 나가는 그런 문제 같은 걸로 그 사건 나고 나서 방송을 중단을 했는데 다른 방송들은 나가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를 안 해요. 10일이 넘도록.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냐고.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서 그만둔 거다. 나는 쫓겨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단 한마디도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한번 해본 거지. 속을 부글부글 끓면서.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게 트라우마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잘리고 쫓겨났던 경험들이 많은 사람은 어떤 큰 사건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주체라고 하는 사람,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거라고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를 쫓아내기 위한 행위로 치환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루어짐 작가서 네, 미루어짐 작가. 진실로 믿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물어봤어요. 증거 갖고 와봐. 그리고 그 전에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서로 간에 이야기했던 대화방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봐.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되게 억울한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네? 이 느낌은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반대로 생각이 드니까 이건 질병이구나.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을 끌어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그걸 쓰더라고요. 나는 우리 멤버들한테 방송을 그만둬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근데 내가 심지어 그 엄혹한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단 한마디도 일난하지 않았어요. 잘 극복해 보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다 잘 따라와.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극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당신이 날 쫓아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느끼는 황당함이 이 정도 되면 질병이구나라고 전 느꼈어요. 그건 이제 권 PD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제가 살면서 가끔씩 있어요. 이게 사무실 오너나 뭐 후배와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 간혹 너무 황당하게 상대방한테 돌아올 때는 느끼는 게 트라우마가 돼서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사람을 안 믿게 돼요.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도 잘해줘봐야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경험들이 그 아픈 상처로 쌓이게 되는 건데 맞아요. 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트라우마인데 그러니까 제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바람을 안 폈는데 소문을 내. 그런데 내가 왜 반응하겠어요? 내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사친들이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자 남자를 구분 않고 사귀거든요. 왜 여자가 많이 주위에 있는 줄 아세요? 네, 그렇죠. 모르시죠? 네. 시민이 코가 잘생겼어. 그 쌀데없는 소리 말고 실제로 어릴 때부터요. 여사친들이 많았어요. 집에도 와서 며칠씩 자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친구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불끈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건은 내가 굉장히 느슨하잖아요. 근데 여자 사건만은 그냥 운동판에서 여자 사건 터지면 좆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서 여자친구들이 많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소문을 끝까지 파거든요. 근데 권 PD 같은 경우도 저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비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파버려요. 너 그런 거 가져와봐 개새끼야. 내가 언제 너 나가랬어. 끝까지 파서 상대가 아니라고 할 때까지 내가 공격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지나고 보면 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아까 권 PD가 저한테 얘기했던 대로 뭐 툭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는 조금씩 되더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죠. 조금씩 돼. 나이 먹어서 얻어지는 좋은 점이에요. 그렇죠. 경험들 속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옛날 성격 같으면요. 씩씩거리였을 거예요. 야 이런 그게 아니고 이 새끼 아프네.
냅두자. 뭐 냅두면 뭐 사람 패권이 될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내 스스로가 상처 안 받으려고 깊게 안 들어가게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게 또 웃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웃긴 대로 표현하기도 조금 그렇다 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그럴 수도 경우도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왜 저도 그걸 못 보고 못 느끼고 왜 짱돌을 안 던져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87년도에는 군대에 있었어요. 신비님도 군대에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몇 년도예요? 87년 네, 86년부터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사실은 서울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인천에서 벌어졌던 일 기타 등등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사실 내가 같이 겪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랍시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몇 번 망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게 한 번 망하고 두 번 꺾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기가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라고 일을 악무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 꺾이기 전에 그 사업에서 정말 저는 모든 걸 걸었었어요. 제 인생 모든 거를. 부인도 아이들도 다 두 번째였죠. 사업이 먼저였지. 그리고 사업에 올인을 하니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직원들한테 했던 나쁜 행동과 말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고 계속 사업의 성공, 돈, 명예 이런 걸만 쫓아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이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도 손을 놓고 이제 그냥 끝냈거든요. 부지발식간에 끝내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가슴 한켠에 있는 상체기가 살짝 옅어지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과거에 그 정말 돈 욕심 부렸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귀, 배고파가지고 먹는 거에 환장한 그런 상태에 악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 거야. 과거가. 지금은요. 정말 처절하게 반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돈을 조금 벌고 살지만 그 조금 벌고 사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게 돼요. 다 극복하셨네 보니까. 그렇죠.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 예,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도 좋은 직업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렇지만 정말 조금 벌어서 조금 먹고 사는데 지금처럼 행복한 시기는 없어요. 돈으로부터 행복한 거. 사회적으로 돈에서 자본에서부터 해방됐다고 해야 될까? 정말 요즘에 그런 거 느껴요. 저분한테. 네. 정말 많이 느낍니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녹음실 올 때도 정말 항상 빈손으로 안 오고 뭔가를 사오고 싶어 하고 누구를 만나면 뭔가를 사주고 싶어 막 조금 있는 돈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 돈으로부터는. 돈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돈에 대한 트라우마는 돈이라는 것은 인류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거든요.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스마트폰 하나 사러 갈 때 쌀을 몇 가마를 등에 짊어지고 가서 바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창조물인 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치명적인 게 돈인데 그 돈심을 잘 관리해야 인간이 진짜 그렇죠. 네, 그 돈만큼은 정말 돈 트라우마는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어요. 심장병 어린이 수술해주는 돈은 위대한 거고요. 위대합니다. 예. 그 돈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인하는 사람은 나쁜 건데 이제 뭐 오늘 주제는 돈은 아니고 제가 했던 이야기에 좀 연정선상 이야기 해보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트라우마와 대트라우마가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상황을 내가 트라우마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열심히 케어를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일종의 배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몇 달 후면 다시 번다. 정신 좀 차려라. 기억을 왜곡시킨 기억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자리를 잃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간절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는. 내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어떤 나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라도 이렇게 좀 들춰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어떤 속성들이나 본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이제 앞으로 뭐 내가 살면서 누구랑 이야기할 때는 뭐 또 배신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해탈의 경지에 있었는데 제가 아까 부부싸움을 2번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신혼 초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지난한 노력이 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내 자식이나 와이프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어떤 기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5만 원을 줬어. 그럼 너도 다음에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5만 원 줘야 해.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너고 나고는 지금 오늘 관계에서 내가 5만 원 부의했고 끝이야. 더 이상 너한테 바라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싸움을 안 한다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의 트라우마, 아까 권 PD가 말한 굉장히 와 닿는데 트라우마 대 트라우마가 부딪힐 때 그럴 때 이제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탈을 하면 사실은 그 상황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원래 그런 모습이었고 나는 누군가에게 또 그런 모습을 너처럼 보여질 거야. 그러면 다음에 얘기할 기회에 한번 얘기하고 말자라고 툭 털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슴에 박히면 굉장히 슬프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알아요. 그 친구한테 얼마만큼 정성을 쏟았는지 권 PD가 내가 봤잖아요. 4년간. 그 친구는 처음부터 사람의 대응 관계 그다음에 먹고 난 자리의 청소 상태부터 모든 걸 다 점검을 해 가면서 이 바닥에서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권 PD였어요. 적어도 그 사람의 내가 봐도 제3자가 봤어도 그 친구는 권 PD를 볼 때 굉장히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난 거거든요. 그 좋은 친구가 해줬던 거에 대한 A,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우리 그때 새날 만들면서 정말 재밌었어. 나도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게 서로의 트라우마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트라우마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권 PD한테는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근데 거고. 그거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트라우마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나랑 좀 비슷한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었던 것들이 주는 트라우마라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건 전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어쨌든 간에 명절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공감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 몇 시간도 하죠. 이제 발동 걸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의 타겟은 마차님인데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또 그 옛날 생각하니까 울컥해서 이제 막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절대 돈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인가 이렇게 주면서 느끼는 행복 보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내가 그거에 대한 그것만 얽매여갖고 살면 얼마나 돈의 노예라는 말이 잘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인간 자체를 질시하는 말이거든요. 그 상태를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세상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나가던 뭐 무슨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인이었는데 대기업 사원이었는데 부자였는데 그런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럼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 정말 부질없다는 게 근데 이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건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지 않으면 먹어도 사실 깨닫기가 힘든 거라서 결혼 생활 해봐. 뭐 별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내린 그런 결론이 나와야지 결혼도 안 해본 사람한테 결혼해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건 사실 부질없는 짓이더라. 그러니까 선배들의 조언이란 건 딱 그런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각각이 마음속에 숨겨놓은 상체기가 있으신 분들, 분상체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 얘기해놓고 다 털어버리고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꾸 넓혀가면서 나의 깊숙한 상처를 털어내면은요. 털어낼 때마다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알려드리면 A씨는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와 4년 정도 후에 다른 쪽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 커져 있다는 생각을 받아봤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욕심의 차이인데 그 당시에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친구한테. 근데 어느 순간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자기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뻥튀겨집니다. 결론은 아까 명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제 솔직히 말해보라고. 그 상태 그분은 나빠진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야기가 그분이 주인공은 아니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 정도면은 대전에서 지금 전주까지 도착하셨을 시간 되겠습니다. 자, 차 안 막힌다는 전제하에 좋은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님. 안녕하세요. 플라워 꽃입니다. 소녀님, 안녕하세요. 반가. 이렇게- 3번 해봤어. 언제나 유쾌하셔, 아무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분이 다운이 될 때는 네. 지난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 괜히 립스틱도 좀 진하게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해서 내 스스로를 굉장히 업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운이 돼 있으면 내 주변도 다 같이 다운이 되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운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자꾸 바람 넣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바람을 집어넣어요. 아주 그냥 빅토리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한 것 중에서 아침을 꼭 먹고 다니자라고 말한 그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그 방송을 듣고선 사과 반쪽이라도 먹고 다닌 거예요, 아침에. 그러더니 저한테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대변을 너무 잘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방송을 듣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분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아침을 먹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약간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려고 자기도 노력하고 있다. 방송을 들으시고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혹시 광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아침 사과는 금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또 체질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빈속에 사과 먹으면 또 위가 쓰려요. 어허.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고 절대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안 맞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 친구가 갑자기 구토하면서 한 명이 쓰러져요. 그래서 저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입술이 하얘지고 정신을 살짝 잃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쳐업고 양호실로 뛰었어요. 다 대여섯 명이 같이 우르르 몰려가갖고 얘 손발 막 주무르고 그랬더니 좀 애가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약간 점심때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늘 있냐고 양호 선생님께 여쭤봤죠. 양호 선생님도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양호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양호 선생님이 아니라 그때는 교련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제는 그 반지꼬리 갖고 다니시는 거를 꺼내갖고 제가 이제는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체하면은 손 따는 그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실로 왜 둘둘둘 감아갖고 엄지를 이렇게 땄어요. 피를 이렇게 땄어요. 근데 웬걸? 애가 입술이 빨개지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얘 살았다. 막 이제 쭈물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막 그때는 교복이었으니까 옷을 막 벗겼죠. 벗기고 이제는 선생님이 그 수건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선생님하고 막 수건으로 막 왜 있잖아요. 왜 세타군이며 겨드랑이며 이런 데를 막 닦아줬죠. 열 내리게. 그렇게 닦아서 이제는 저희가 애가 진짜 열이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 물 먹이고 막 이랬더니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하나를 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추억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되면 그 얘기가 나오긴 내가 너 얘기했지. 그때 살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적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면 정말 이렇게 따는 것부터 해요. 그냥 피가 안 돌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잘못했으면 더 안 좋을 뻔했잖아. 그쵸. 열이 났다는 건. 예. 그쵸.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걸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벌에 쏘이면 뭐? 된장. 꿀 바르고 막 된장 바르고 지금도 그래. 모기 물리면 침 바르라고. 아직도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근데 실제로 그러면 또 나아요. 낫는 거 이게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진짜로 낫는 것도 있고 네.
왜냐면 모기 물렸을 때 진짜 침 바르면 낫더라고요. 가라앉더라고요. 침에 왜냐하면 소독 성분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긁었잖아. 네. 상처가 있는 데다가 침을 발라. 그러면 좋지 않아요. 침에 뭐 상처가 있는 데다가 파스 바르는 것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너무 아프지. 따갑지. 아니 그래서 긁어가 가렵다 긁다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침 바르면 침에 좋은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치과 네. 다녀야 될 정도로 이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면 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들어가면 안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다들 그렇게 했는데 염증이 심할 정도로 뭐 모기 물린 자리에 벌레 물린 자리에 침 발랐다 해가지고 염증이 아주 커져서 뭐 난리 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지 마 이러는 게 네. 어떨 때는 약간 의사들이 양약 네. 의사들이 서양 의사,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의학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한의를 약간 무시하는 뭐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인정받아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게 있지만 인정 못 해주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요법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도 몇 가지나 있어. 저는 있지요, 그럼. 진짜 어렸을 때 충격 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의사셨잖아요. 아하.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는 그 옆에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당뇨 환자가 계셨어요. 근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는데 저희 아빠가 그 친구한테 친구 아저씨죠. 난 아저씨라고 불렀으니까. 소변을 마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소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중간 소변. 처음 나오는 거 그 끝에 소변을 빼고 중간 소변이잖아요. 그걸 받아갖고 계속 복용을 하면 낫는다. 그 우리 아버지 가르쳐준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선 엿듣고 있다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 더러워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겠다.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거 인정받고 있는데 소변이 굉장히 왜냐하면 신장에서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대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일단 더럽다는 생각이 들고 난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남동생이 3대 독자고 종갓집의 종손이다 이래가 특히 그 오줌이 귀하대. 그리고 나는 정말 봤어요. 오줌을 아침에 첫 새벽에 그 첫 오줌을 받아서 막 양치하시고 막 이렇게 콧구멍 이런데도 막 집어넣으시고 그게 좋다고 약처럼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는 들어 죽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그렇게 왜 자기 소변으로 민간요법처럼 했는데 나았다는 거 TV에서도 가끔 많이 보잖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신생아 아이들의 오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며칠 묵혀서 약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 TV에도 나왔었어요. 그 축농증에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억나는데 오이 꼭지 있잖아요. 오이 꼭지, 태워서 뭐 오이 꼭지랑 뭐 참외 꼭지 있잖아요. 거기서 쓴 부분 있잖아요. 왜 그거 되게 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짓내겨갖고 그 국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거즈에 묻혀서 콧구멍에다 넣으면은 축농증이 없어진다고. 무도 그래요. 무. 네, 저 그거 기억나요. 어렸을 때. 무도 즙을 내서 왜 바람 안 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맵지 않은 무로 그걸 갈아서 즙을 내서 그러니까 거즈에다가 물만 내려서 코 안에다 넣으면 코 막혔을 때 우리 감기 걸리면 코 막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 코가 뻥 뚫려요. 그러게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민간요법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랜 기간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걸 한번 적어보자, 정리를 해보자 이래서 지금 현재는 또 그런 성분들 중에는 현대의학으로 인정받은 것들도 있잖아요. 약의 소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정말 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뭐였냐면 얼마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이런 걸 났대. 벌레가 물렸어. 네. 마늘 찌은 즙을 발랐대. 그래서 이분이 TV를 보고 흉내를 내신 거야.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화상 치료 받으러 다니셔. 아니 마늘 독 때문에. 그러니까. 아휴. 아니 그래서 따라할 게 그게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었대요.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혹시? 이가 많이 아플 때 구운 마늘. 예, 저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문제가 물론 그 매운 것 때문에 네. 치의 통증은 없애줄 수 있지만 너무 독하면 정말 그렇게 화상까지 입을 수도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무조건 따라할까? 나는 그거 방송에서도 그건 되게 조심하고 아니면 밑에 댓글이라도 써주든지.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그 방송을 안 봤기 때문에 뭐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분은 화상을 입으셔서 병원 다니고 있는 걸 봤거든. 그렇지. 예전에 보면 90 몇 년도인가? 네.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우리 장병두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90 몇 살이었었고요. 지금 100살이 넘으셨어요. 한 110살 가까이 되셨을걸요. 넘으셨거나.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분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왜냐면 그때도 이미 굉장히 고령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화타예요. 일명. 그러니까 현대판 화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인데 이분은 침술사예요. 네네. 침술사. 근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침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그런 침술사를 인정을 해서 시험을 보게 했고 자격을 부여를 해서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게 군부 독재 시절 때요. 박정희 때 구시대 산물이라 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한의사들도 없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네네네. 근데 한의사들은 살아남은 거였고 침술사들은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자격증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무면허 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으로 인해서 뭐 말기암에 걸렸거나 정말 왜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무면허 자격이라고 해서 이분이 소송에 휘말렸었어요. 근데 계속 유죄예요. 무죄가 아니라 유죄. 그러니까 구명운동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유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이렇게 민간요법이 아니라 저는 제가 봤을 때 민중의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중의술. 서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예전에는 우리 동양의술을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어떤 침술 배우러 오잖아. 예, 배우러 오고 자기네가 오히려 더 연구를 해서요. 역으로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를 지금 현재 양의학에서 반대하고요. 서양 우리 일반적인 의사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양의학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한의사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침술사들을.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신점이라고 알아요? 신점? 잘 모르겠어요. 신점이 뭐냐면 이제 신내림을 받았는데 이분은 그쪽으로 받은 거예요. 침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손님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자기가 놓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신내림을 그걸 예,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이 놔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희한하게 잘 맞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침 맞고 이 사람한테 침 맞고 낫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 무면허 의술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장시킬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누구 유시민 작가님이잖아요, 현재. 네. 예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었고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하는 이 민간요법 있잖아요. 이거를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람한테 실제로 이익이 있고 치료에 어떤 효능이 있으면 의과대학에서 꼭 배우거나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폐기해야 되냐. 이거는 그러니까 정식 의료 행위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거예요. 그건 아마 일명 의사분들이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그렇죠. 못하게 한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분도 있지만 제 아시는 분이 뜸을 좀 하시는 분이 계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구당 김남수 선생님한테 뜸을 배우셨는데 네네. 이분도 이제 그런 식인 거지. 경험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낫기는 하는데 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면서 돈을 받으면 안 된대. 그럼 돈을 받으면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무료로 가르치시고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책은 돈 주고 사는데 배우는 건 공짜로.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굉장히 잘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김남수 옹인가요? 그 선생님도 아마 김남수. 재판에 네. 휘말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일제강점기 때 침술사 그 자격증을 받으신 분이고요. 네. 그분이 제자들을 키워요. 예. 그런데 이분은 침을 놓는 게 이분은 위법이 아니에요. 이분만 합법이고 이분한테 배우신 분들이 예. 만약에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거나 하면 그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걸 돈을 안 받으면 된대요. 돈만 안 받으면 예. 그래서 배우신 그 강사님이 네네. 돈을 안 받곤 해주시는데
이분이 그래도 이제는 네. 2012년에 의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예. 합헌 결정을 받으셔서 지금은 그 무료 센터까지 열어서 네. 강의는 하고 계신데요. 아, 그 지금 예. 선생님께서 네. 아하, 다행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진짜 진짜 얼마 전까지도 또 이것 때문에 뭐 위법 그러니까 돈을 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나지 않았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돈을 받으셔서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돈 받아도 되는데요, 이분은? 이 그러니까- 김남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은 아, 자격증이라는 게 없는 없어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배운 걸로 그냥 음.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하면 괜찮다고. 그렇구나. 근데 저는요, 되게 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학기술을 서양식 의학기술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료사고 안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한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한의사가 다 침을 잘 놓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전문 분야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침술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인술은 천술이라고 했어요. 과거로부터요. 그래서 의사들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의사들을 신뢰를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돌팔인지. 의사들도 돌팔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오진 내린 사람도 많고요. 아니 뭐 그리고 지난번에 503 해준 그 아줌마 남편도 뭐 좋은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정형외과 의사님이 계신데요. 혹시 아세요? 추나요법이라고? 네, 알아요. 네. 근데 그분은 추나요법을 스스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인데 음. 저기 파주 어디에서 굉장히 추나요법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거를 받고 와요. 굉장히 이거 모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쵸. 자기는 가서 고치고 오고 자기는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이 어떤 민간 의술이잖아요. 음. 민간 의술은 이거를 음성화시킬 게 아니고요. 양성화시켜서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맞아. 여기서도 갑을이 나오는 것 같아. 갑질이 나오고 아니 대대로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나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왜 나았을까 해서 공부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제가 잘하면 내가 밥그릇이 떨어질지도 몰라 이래서 배척하기만 하고 자기의 갑질을 하는 그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그쵸. 되지 않을까. 맞아요. 어떤 밥그릇 싸움에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좋은 것은 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말살되지 않게 오히려 음성화돼서 더 불법화되지 않게 이거를 제도권으로 좀 그러니까 들어야지. 끌어들여서 합법화해서 하면, 그렇지. 법을 이걸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침은 손끝의 술이고 득 또한 기술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이거는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영혼이 무게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재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뜨거워야지 진짜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헤어지는 사랑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가 없다고 아닌 거는 아니잖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의보감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어떤 의학 책이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게 그러면 다 무시되어야 할 자산인가요? 그건 아니죠. 동의보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딱 하나 있어. 발모제 있잖아요. 발모제? 예. 검은깨 있잖아요. 검은깨로 발모제를 만든 저희 할아버지? 엄마. 아. 왜냐하면 머리가 빠지셔갖고 왜 이렇게 동전만 500원짜리 동전만큼 그 원형탈모? 예, 원형탈모 오셨을 때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걸로 해서 검은깨 있잖아요. 예. 그거를 물에 일단 막 푹 담궈요. 그래서 네. 그걸 불려요. 네. 그래서 기름을 짜요. 이렇게 끈끈한 기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향수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향 나는 걸 한두 방울 좀 약간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발라 수시로 진짜 머리 나요. 어머 정말로요? 네, 검은깨. 이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걸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거를 엄마가 만드는 걸 봤어요. 아니 끈적끈적해요. 검은깨나 뭐 검은콩이나 좋다라는 건 들었는데 검은깨 기름이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것도 민간요법이에요. 동의보감 말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간요법에 의해서 어떤 의학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근데 저는 약간 심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안 그렇나요? 뭐 체하면 손 따고 쥐나면은 이렇게 발 들어서 올려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요법도 어떤 자신의 심리를 좀 더 약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웠던 거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건 맞았던 것 같아. 네. 그렇지만 이제 딸 때 이제 우리가 코기름으로 소독하지만 과산화수소수 있으면 거기다 소독을 해서 따시면 정말이에요. 체했을 때 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하자면 민간요법 좋은 건 좋은 거. 맞아요. 나쁜 건 나쁜 거 이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따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은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아프면 일단 병원을 찾으세요. 근데 병원 너무 그거 하는 것보단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이 좋아지면서 조금 더 많이 아픈 거 암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감기 같은 경우는 병원 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대대로 부모님에게 내려온 거 잘 먹고 잘 싸면 된다라는 것도 쉬고. 그렇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심하면 병원을 가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센스들도 좀 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이소. 출연 별, 꽃, 소녀. 타이틀 음악 피터리. 굉장히 그 광장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있어요. 잠시만요. 신비님이 저번에 그 사드 배치했을 때 그런 격한 반응 보인 것도 사실은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건데 관념하고도 저는 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 했다고 한다면 광분을 제가 좀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추적해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누구하고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확 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남자인데? 뭐 연예인이야? 아니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헛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 얼마나 능력 있어 보이고. 아니 그 능력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님 말씀 심각해요. 잘하셔야 되는 게요. 방송으로 이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 확정돼 버립니다. 네, 제가 감췄습니까? 아니 맞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추적에 나서서 근원지를 찾았어요. 네, 근원지를 찾아서 물어봤더니 저수지 게임을 시사회에서 10장을 저한테 줬어요. 총수가. 그래서 이제 저희 살림꾼들을 6명, 7명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3명을 이제 다른 팀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란히 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팝콘을 누가 이제 옆에 앉은 모정의 여인이 팝콘을 가져왔어요. 둘이 팝콘을 도랑도랑 먹으면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본 장면을 보고 쟤네들 부부 같다 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원지가. 근데 그 옆에 들었던 사람이 쟤네 사귄데 이렇게 해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공식으로 네가 말했던 사람한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있으면 그냥 훅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안 한 일로 했다고 하지. 이게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해서 격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찾아야 되는 못 찾으면 굉장히 시무룩해져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2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사과를 받았거든요. 3자 대면하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비슷하게 문성근 대표가 그런 소문에 많이 시달리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문성근 대표의 주변에 제가 오래 있어봤잖아요. 그분 집 팔 때요. 정말 상처 컸어요. 그거 평생 벌어서 그 집 하나 산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그 사람 옆모습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북강석을 가서 한 달간 도와줬잖아요. 그때 선거 끝나고 다 울어버린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런 거. 빨갱이는 물러가라, 이것 때문에. 걔네들은 그 선거 자체가 안 됐어요. 무조건 빨갱이만 물러가라고만 24시간 틀어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열 받겠어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광장의 공포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거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지금은 제가 이제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민감했지? 그냥 내가 아니면 되지. 이렇게 말아버릴 것을 이번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집요하게 또 찾아가는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저는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아닌 거지 뭘.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쓴다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밝혀져요. 그럴 때는 찾지도 않아.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놈 내가 만나면 아가리를 찢어버린다고 해라. 그걸 그냥 끝내요. 저는 그런 쪽인 트라우마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거지. 이를테면은 사람들이 뭐 팟캐스트도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이 미친 듯이 정말 내가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는 걸 정말 저는 일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일 중독자는 아닌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저는 거예요. 중독자예요. 민주시민은 이명박 박근혜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거거든. 맞아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에도 방송은 계속됩니다. 한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촌스럽게 좀 한복 입어요. 저 사대주의자. 한복을 입으면요 고궁 같은데 다 공짜로 입장해요. 아, 저는 그래서 한복을 안 입어요.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좀 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좋은 발상이에요. 네. 그다음 패륜 정부가 들어서면 입고 들어가고. 네. 좋네. 근데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는 뭐냐면은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심리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나름대로는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구하는 심리 쪽 분야는 일종의 태도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건데, 근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잘 풀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안 풀릴 때 보면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크건 작건 트라우마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저 사람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서로 간에 심리적 균형이 맞는 상태면 대화가 돼요. 근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심리적 균형이 안 맞아. 안 맞는 대표적인 이유가 트라우마더라. 그런 걸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그 트라우마. 문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갖는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저는 어른 또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인지 아니면 극복을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운전 중에 고향 내려가시는 분, 고향에서 올라오시는 분, 이분들께 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딱 던져놓으니까 갑자기 한국말로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트라우마는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치유할 수 없는 건데 한국말에 뭘가 있나요? 상처? 치유할 수 없는 상처? 깊은 상처. 깊은 상처. 그렇죠. 그렇게 말되는 거죠. 근데 트라우마가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좀 폭넓게 사용돼서 마치 이것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신비님 분명히 부부싸움을 뭐 어쩌다가 하다가 여러 가지 막 논란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쓸 거예요. 나 그 부분에 트라우마 있거든. 이런 표현 써본 적 없어요 혹시? 저는 부부싸움을 20년 동안 몇 번 했게요. 맞춰봐요. 2번 했어요. 아니 정말 저는 관심이 싸움을 없어. 아니 어릴 때부터 싸움을 싫어했다고요. 굉장히 싸우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데 권력하고 집단적으로 싸우는 건 싸우겠지만 개인적으로 싸운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제가 있다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명절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7년 전부터 제가 장남이 됐잖아요. 우리 애청자분 좀 아시겠죠.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 전에 막내였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막내는. 아버님 형제간들이 12남매예요. 12남매. 근데 큰아들이면요. 명절 되면 다 전화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내는 전화했는지 씨발 존재감도 없잖아. 그냥 쓱 갔다가 선물에 좀 샀다가 엄마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오면 끝이거든요. 설거지나 좀 해주고. 그런데 내가 이제 큰아들이 돼버렸어.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 쌓이더라고. 전화해야지, 벌초부터 선산관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그 어른들의 감정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 내려가면 첫 마디가 어머님이 그러세요. 너 누구 아들 결혼식에 갔다 왔니? 뭐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고모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했니? 여기서부터 잔소리가 올 때까지 잔소리가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전에는 형님이 시골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초도 관장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는 날부터 제촉이라고 하나요? 이거 뭐죠? 기계 등에 메고 애촉이 그게 있잖아요. 하루 하고 나면 한 3일간 살이 떨려요. 그렇겠지. 진짜 떨려. 안 하는 사람들 떨려요. 예, 두루룩 떨려. 밥도 안 올라가고. 그거를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게 나한테는 트라우마였어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한 3, 4년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다시 사회에 쓰임새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네, 노는 자리에 가도 내가 여기서 놀면 내가 또 사회에서 버려진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단순하게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나가면 호주머니에 돈 10원도 없고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을 할 일도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 고통. 그러다 결국에는 정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고통. 요 고통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나머지를 좌우해 버리더라. 소외했어요. 트라우마. 결국엔 새가 날아든다도 트라우마의 산물이에요. 알고 보면. 맞아요. 용정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트라우마를 사실은 그렇게 정의를 해요. 날카로운 발톱에 의해서 심장 한 구탱이가 핥혀져 있는 상태. 철학적인데. 문학적이죠. 겪어보니까. 문학적이죠. 이게 그 생각과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상체기가 심장 한 곁에 생기면 낫지를 않아요. 치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극복은 해야죠. 근데 극복은 가능한데 그게 원래 영어로 트라우마 하면 영어로 극복이 가능한 건데 원래는 심리학 용어로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상체기이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기가 난 것을 애써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데일밴드 붙이고 이렇게 그냥 감추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논조처럼 극복을 해나가는 거지 이게 트라우마가 상체기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이 있었는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체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상체기는 이제 우리 큰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오늘 방송하는 이날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인데. 그래요? 예. 지금 만 6년 이제 7년 차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놈 나이가 이제 세월호 아이들하고 동갑이에요. 97년생이고 중학교 2학년 때 떠났는데 이 상책이 우리 아들을 잃었다는 자식을 잃었다는 이 상책이는 정말 지울 수가 없고요. 안 지워져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지워져요. 그렇죠. 예. 그 푸나님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죽음 직전까지도 가봤고 뭐 여러 가지 몹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떠내 보내고 남은 시간을 남아 있으면서 겪었던 나의 이 고통들을 내가 또 우리 어머니에게 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죠. 약을 먹고 신경정신과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극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핸드폰을 열어서 볼 때 또 내지는 집에서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볼 때 생각이 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껴요. 내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럴 때는 정말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가거든요. 나가서도 뭐 길을 걷지는 않아요. 그냥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요. 그런 것을 오랜 시간 겪다가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이 트라우마가 뭐 아직도 이 상체기는 없어지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좀 저에게 그런 상체기가 많이 희미해진 것은 어디서였냐면 우연찮게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제가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서 거기서 맨날 울면서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보면서 그때 앞끝에 그 종로통을 행진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차차 이게 상체기가 희미해지더라고요. 희미해진 상체기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 새날 방송에 나오면서 많이 떠들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 그리고 나의 생각과 사상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다시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오늘도 우리 아들한테 가서 많이 울고 왔지만
이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사실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얘기해줘서는 잘 몰라요. 그게 정말 지구상의 인구가 60억 명이면 60억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이 트라우마가 상처기가 날이 갈수록 심장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상처기가 더 이상 깊이 새겨질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자기 인생을 놓게 돼요.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큰 그 상처기도 갖고 있지만 두 번째로 갖고 있는 큰 상처기는 제가 귀가 난청이거든요. 잘 못 들어요. 이런 녹음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세세한 소리까지 다 들어. 그런데 제가 어디 다른 데 주의를 기울이고 또는 소음이 많은 곳에 가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캐치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특히 이제 사람 많은 곳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곳에서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그래 말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귀 나빠. 귀 나쁜데 뭐 그래서 못 알아들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상대방도 쟤는 귀가 나쁘구나. 더 크게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또박또박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편이었어요. 귀가 나빠서. 물론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회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귀가 나빠졌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만나거나 광장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 유명종이는 귀가 나쁘니까 크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속으로 꾹꾹 숨기고 있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모르면 정말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근데 얘기해요. 첫 번째 것은 마음이 아프네요. 마차님은 뭐 본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가요? 저는 이 주제 처음에 받았을 때 나는 트라우마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완벽한. 그게 트라우마네 씨. 젠장. 없는 게 씨. 저의 트라우마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예쁘다. 트라우마입니다. 광장을 못 나가겠어. 너무 예뻐서.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 자기 분석이 없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은 연애도 대차게 하다가 실패하면 트라우마가 돼요. 실패하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개인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역사거든요. 3일 내내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온갖 어머님이 관리하는 화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돌 사이에 난 철쭉이 있죠. 굉장히 무서워요. 그거 자르기요. 잘못하면 돌멩이가 확 튀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철쭉을 다 잘라줘야 내년에 새살이 올라와요. 굉장히 힘들고 이런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와이프가 이걸 보고 울기도 하고 그냥 다칠까봐.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데 이번 추석에도 역시나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서 정리 좀 해라.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집안 어르신들하고 뭐 친할 이유도 없었고 막내니까 그다음에 그분들 집안 어르신들이 왜 있잖아 시골은 이렇게 막내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용돈도 차등 있게 주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외로움과 소외감이라고 하나? 그다음에 이 대접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와서 내가 큰날이라고 뭐 장은아버님 잘 계셨어요? 건강하시죠? 이번에 내려오실 거예요? 이렇게 아양거리지를 못한다는 거 안 해버려. 그런데 어머님 안 했다고 또 난리를 치고 또 그러면 형제간 중에 저 새끼는 어르신들은 그래 저 새끼는 저 인사성도 없다고. 단톡방 하나 만드세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도 귀찮아요.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이번에도 지금 스트레스 굉장히 쌓이거든요. 연휴라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 못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 하셨고 명절 이야기신 거고 트라우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게 엄청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절로만 빗대 보면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집살이 하다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 트라우마가 좋게 작용하는 사람, 나쁘게 작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며느리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야 되는 시어머니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나는 엄청나게 많이 당했으니까 최소한 우리 며느리한테는 명절 증후군 같은 거나 시집살이
안 하게 해주겠다는 시엄마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에 트라우마는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몸에 난 상처도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몸에 난 상처라는 용어로 안 쓰이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용어는 그래서 멘탈 트라우마예요. 정신적인 상처 이런 뜻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냐면 죽음 직전의 기억,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인가를 경험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종의 문신처럼 몸에 그것이 각인돼 버리는 상태. 요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의 일종인 거고,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었대요. 직원이 한 6-7명. 근데 사장이 특정 직원, 그 회사에 서열한 2위나 3위쯤 되는 직원을 왕따를 시킨 거야.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이 직원이 이제 우리 폐업했다라고 내보냈어. 근데 이 직원이 내보내고 나니까 나중에 한 2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직원들이 자기만 쏙 빼놓고 다시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것에 대한 충격으로 그 직장 내에서의 왕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경우들이 주위에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연애에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끊겼어. 그리고 막 소재를 찾았더니 몇 개월 후에 보니까 이 사람 딴 여자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른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전 남자처럼 비슷하게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 새끼 또 결혼했나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몸속에 배어드는 일종의 트라우마로서의 문신 같은 게 돼버리는. 그렇지. 그런 경우들은 누구나 다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자주 다루고 있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배만 봐도 경기 일으키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트라우마를 누구나 다 그건 자꾸 안고 사는데 그 안고 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특히 좀 약한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그게 뭔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